뼈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뼈의 양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골다공증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몰랐어요, 전혀.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 되고 나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알은 거죠. 영양이 좀 결핍된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보다 더 젊은데 골다공증 결과가 나와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골다공증이 두려운 건 골절 때문이다. 골절은 뜻밖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지팡이 안 짚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일도 하나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 어머, 난 여지껏 아픈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대로 내가 병상에 들어눕는 거 아닌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최대 27만 5천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자 수도 많을 뿐더러 사망률도 높은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다.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 확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5분 중에 1분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80%가 됩니다. 암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내 사망할 확률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 암에 비해 결코 덜 위험하다 할 수 없는 골다공증 골절. 과연 골다공증은 어떻게 발견하고 예방해야 할까? 얼마 전 허리뼈가 부러져 입원을 한 황영자 씨.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저기 왜 그날이 24일 날 성당 가는 날이에요. 2부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내가 또 껌껌하고 이제 그러면은 미끄러지니까 에이, 낮에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언덕에서 그냥 너무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소리도 못해요. 너무 아프니까 119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저기 응급실에 왔더니 이렇게 금이 갔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져 치료를 중단한 새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친 곳은 요추 1번. 응급으로 진통제를 처방받고 그나마 한숨 돌린 상태다. 내분비내과 정호연 교수가 황영자 씨를 찾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습니까? 근데 그 주사 맞고는 제가 이렇게 못 누워 있었어요. 원래가. 네. 이번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골절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골다공증이 좋아져도 네. 이렇게 쉽게 넘어지면은 네. 쉽게 부러지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게 뭐 그렇죠. 일부러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죠? 네. 너무 장기간 가게 되면 누워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조기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료도 치료지만 골다공증 골절이 또 반복될 수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 어쨌든 넘어져서 골절이 있다는 상황은 지금부터 당분간은 2차, 3차 골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약제를 선택해서 쓰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치료해 보도록 하시죠, 뭐. 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2번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2번까지 하게 됐어요. 이건 골다공증이면은 뼈가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것도 큰일이다. 나도 나이 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만약에 못 일어나면 이제 못 먹고 못 일어나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러니까 살겠죠.
평소 잘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 몸의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뼈에는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있다. 이 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뼈가 유지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파괴되는 뼈의 양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운 뼈가 적게 채워진다. 이렇게 되면 뼈의 양이 감소하고 구조가 엉성해져 강도가 약해진다. 외부의 힘에 저항하기 힘들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데 이것을 골다공증이라 한다. 골다공증은 아주 흔한 질환 중 하나다. 50세 이상 인구의 약 22%가량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여성의 경우 37.3%,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다. 나이대별로 보면 50대가 약 15.4%, 60대가 36.6%, 70대에 이르면 70%에 가까운 사람이 골다공증을 앓는다. 골다공증은 정의상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뼈의 양이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내지는 30대 초반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높은 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를 최대 골양이라고 하고요. 40대까지는 유지되다가 50대부터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뼈도 오래된 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 오래된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기능과 또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어우러져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뼈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은 젊은 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인 T 수치를 기준으로 감별하는데,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여성에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과 2.5 사이는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70대 초반의 최익철 씨.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다. 드러나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최고 편한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틀려요. 많이 못 앉아있을 때 금방 한 2, 3분 내에도 일어나야 돼. 못 앉아있어.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아픈 데도 일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다니기 아픈 데가. 최익철 씨의 골다공증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먹는 약, 배에 맞는 주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골절이 잦았던 탓에 쉽게 낫질 않는다. 등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세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이게 악발골절이 된 거예요. 자다가 떨어졌는데 요 쇄골뼈라고 하나 요게 또 골절이 된 거야. 주무시다가? 네, 여기 침대 밑에 떨어지면서. 허리, 대퇴부, 쇄골 등 여러 군데 뼈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 골절.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5년, 30년은 안 돼서도 한 25년 전이에요. 골다공증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저기 해야 된다고 그 원장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그래도 젊고 그러니까는 좀 등한시 생각한 거지. 오래된 골다공증,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도 저 집행 짓고 가도 400~500m 가면은 벌써부터 또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똑바로 서서 이렇게 좀 쉬어야 돼요. 허리 좀 펴고 좀
쉬어서 한 2, 3분 쉬었다가 좀 가면 또 풀려. 그리고 또 4, 500m 가서 아프면 또 서서히 쭉 허리 펴고 서면 또 그럼 좀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이지.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많은 환자에게서 골절이 생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어깨, 쇄골, 골반, 발목, 손목, 대퇴골, 척추 등 인체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척추 골절은 키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척추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의 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척추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한다. 외상이 없어도 척추 앞부분이 일그러지고 압박골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듯 골다공증이 생기면 언제 어떻게 골절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다가 발을 때 살짝 헛디뎠는데 그게 골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실수인 줄 알았었는데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연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골절은 방문을 닫으면서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그게 골절이 되더라고요. 꼬치를 다듬는데 앉아가지고 다듬는데 일어나다가 아마 이렇게 부딪혔나 어떻게 했나 여기를 아마 했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되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압박골절이 숙면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때 엄마랑 저랑 침대를 옮기려고 둘이 침대를 딱 드는데 엄마가 악 하시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환자에겐 늘 골절의 위험이 도사린다. 아주 살짝 부딪히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물건을 들기 위해 힘을 주거나 또 무심코 길을 걷다가도 다칠 수 있다. 일상을 이루는 평범한 활동이 일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것 자체가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벼운 충격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서 있는 자세의 정도에서 넘어졌을 때 받는 정도의 충격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창문을 열기 위해서 손을 뻗친다든지 크게 기침을 한다든지 또 가볍게 소파에 앉는데 받는 정도의 충격에서도 골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척추와 대퇴골. 언뜻 뼈는 다 같아 보이지만 부위마다 특징이 있다. 대퇴골의 경우 치밀골이라 불리는 단단한 뼈가 75%, 푸석푸석한 뼈인 해면골이 25%로 구성돼 있어 뼈 중에서는 좀 단단한 편이다. 반대로 척추뼈는 푸석푸석한 뼈인 해면골이 많고 단단한 뼈인 치밀골이 적어 뼈가 약하다. 뼈세포의 리모델링은 뼈의 표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좁은 대퇴골보다 표면적이 넓은 척추뼈가 리모델링에 의한 뼈의 감소도 빠르다. 그래서 60대에서 흔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이 생긴다. 반면 표면적이 좁은 대퇴골은 뼈 감소가 늦게 시작된다. 하지만 고령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실제 대퇴골절의 사망률은 치명적이다. 대퇴골절 남성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0% 이상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대퇴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과 척추골절의 남녀 평균 사망률로 각각 16.5%, 7.8%에 이른다. 골다공증 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은 쉽게 부러지는 병인데요. 골절이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절 자체는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률의 증가와 질병의 이완율을 높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퇴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되신 분이 1년 이내에 사망 확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5분 중에 1분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약 30%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80%가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망과 질병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골다공증은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골절을 입으면 반복해서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 소실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골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골절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골절된 부위를 고정시켜서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빨리 걷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안정을 취하고 보조기 같은 것을 써서 보조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뭐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골절은 반드시 배경에는 골다공증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연화 씨. 50대 중반이었던 14년 전 요추에 압박골절을 입었다. 골다공증 때문이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중간에 척추 압박골절이 좀 있었었죠? 네. 네. 그때 넘어지셨던가요? 거기에 이제 넘어졌죠. 네, 화장실에서 그렇죠. 맞아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이 됐었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다리를 삐걱했는데 또 발목 골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평상시에 뼈가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증상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중인데도 골절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상인데 어쨌든 골밀도상에서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골절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또 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발가락 골절을 경험했다는 환자. 골절이 골다공증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절 되고 나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알은 거죠. 제가 그리고 그 뒤로도 또 이제 발목 지나가다가 그 턱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삐걱했는데 골절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 1년 후에 그 침 이제 그 철 빼는 그 철심 빼는 그런 또 수술도 또 하고. 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증상과 징후인데요. 사실은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고혈압이 있지만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 때 고혈압 치료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지만 골절이 없을 때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확인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대 후반의 유영희 씨. 12년 전 처음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처음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5년 전 허리가 아프면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뼈의 상태를 보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찍는 골밀도.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번에 허리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수치가 클수록 뼈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2.3, 4%가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네. 나름대로 좀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골다공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지만 해도 그렇죠. 괜찮은데 선생님이 그랬었잖아요. 네. 유지만 해도 좋은 그렇죠. 거라고. 다행히 나빠지지 않아서 더군다나 좋아져서 아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뼈 네.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다리도 쉽게 좋아지는 부위가 아닌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2.4였던 부위가 마이너스 2.1. 오, 많이 좋아지셨어요. 3%나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 먼저 6월 달에 왔을 때보다 네. 좀 뭐가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골밀도 수치가 올라간 유영희 씨.
무엇보다 약물 치료의 효과가 크다. 골다공증 치료는 주로 약물로 한다. 크게 먹는 약과 주사제로 나뉘는데 경구약과 주사제 모두 투약 간격이 다양하다. 매일, 매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주사를 맞거나 매일, 매주, 매달 약을 먹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골다공증이 치료되는 걸까? 치료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의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골 흡수 억제제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준다. 이를 통해 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가 골 형성 촉진제다. 골다공증에서 새로운 뼈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제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뼈가 잘 생성되도록 한다.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골 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골 형성 촉진제 중에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활성화하고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도 있다. 골다공증 약제는 뼈가 덜 파괴되거나 더 잘 만들어지도록 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초기 3년 동안에는 골밀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간 치료에서의 어떤 효능, 효과 이거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약제를 쓸 때 어떤 약제는 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효능이 약제를 쓰다가 중간에도 지속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 한에서는 중간에 휴약기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약제들은 어쨌든 휴약기를 가지 않고 장기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원 치료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가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은 유영희 씨. 골다공증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치료가 잘 돼 마음이 즐겁다. 얼마나 이뻐요. 이게 다 생명인데.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조금 굽었다. 하지만 2011년 첫 진단 때만 해도 치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글쎄 골다공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양중에 그게 무서운 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퉁그러져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처음 진단 받으시고 한 3년 지나고 그렇지, 나서야. 그렇지. 그때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좀 신경을 썼으면 되는 건데 그냥 무시해 버렸더니 그게 골다공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도 아파오고 그러더니 이제 이게 허리 아픈 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는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 지팽이 짚고 그래도 걸으려고 지팽이 짚고 돌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후 본격적으로 이렇게.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했다. 이걸로 다리를 쭉쭉 이렇게 뻗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면 시원해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트레칭, 그리고 뼈에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력 운동을 매일 반복한다. 또 몸에 맞는 운동법을 찾으려 애쓴다. 다 운동은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다치더라고요. 먹는 것도 무척 신경 쓴다. 평소 고기를 즐기지 않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꼬박꼬박 단백질 식품을 챙긴다. 이렇게 먹는 거를 알아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를 소분해 두었다 매 끼니 조리해 먹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식단에 변화가 생기면서 근력도 붙고 컨디션도 좋아졌다.
몸이 영양가가 있어서 피부가 탄력이 있다랄까? 하여튼 기운도 좋고 그전에는 먹는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요즘 들어 새삼 먹거리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는 유영희 씨. 병원 치료에 운동과 식사까지 신경 쓰면서 골밀도가 4% 이상 증가했다. (70대) 후반의 노인으로선 얻기 힘든 성적표.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유영희 씨는 매일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한다. 더워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는 아주 그게 신기해.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다면 저염식을 하는 것이 치료에 유리하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한다. 이때 칼슘도 나트륨과 함께 배출된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만큼 칼슘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많은 뼈에서 칼슘을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 골다공증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질병에서 마찬가지처럼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식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뭐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또 뼈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에는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짠 음식 자체가 소변으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짜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뼈에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히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칼슘은 8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800IU가 적절하다. 그 외 운동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운동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 골다공증 환자분들께는 체중이 실리는 유산소 운동과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또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이제 권장하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과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운동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다. 양팔을 쭉 뻗어서 만세 부르는 자세로 위로 올려가지고요. 팔을 쭉 뻗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동작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셔서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유연하게 해준다. 다음은 허리를 들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로 실시한다. 허벅지 근육 운동을 1, 2분 정도 하고 나면 복근 강화 운동도 해준다. 역시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복근이 강화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약간 정지한 상태에서 복근이 약간 긴장되는 상태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복근 강화와 더불어 하지 근육 강화도 필요하다.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하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실 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까치발을 드는 운동인데요. 이것은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평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드는 까치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3초 내지 5초 정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10초까지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 감각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운동법. 이 운동 역시 의자를 이용해서 평행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인데요. 한 발을 드는 운동인데 조금 전에 운동은 발을 뒤로 뺐다면 앞으로 발을 드는 건데요. 여건이 되면 이제 발을 높이 들수록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게 들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한 팔을 이렇게 같이 드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땐 다치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대를 둔 상태에서 해야 한다. 또 한 동작은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좋다.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드는 등의 사소한 동작도 꾸준히 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여건이 된다면 걷는 것도 좋다. 운동 자체가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되면 뼈를 부서뜨리는 파골세포를 억제시키고요.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반대로 운동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역전이 되는 거죠. 운동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체중이 실리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는 이런 운동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는 운동. 이 3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뼈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고 근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낙상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낙상이 골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운동은 골다공증으로부터 뼈를 보호해 중년 이후의 삶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제품 섭취가 너무 적어서 칼슘 섭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유장장애만 없다면 우유나 치즈나 요거트나 이런 유제품을 한두 가지씩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영양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는 골다공증이라든지 골다공증 골절을 충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뭐 주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사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골다공증 치료를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 중에 임플란트 해도 될까요?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발치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치과적으로 약간 턱뼈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겠고요. 골다공증과 같은 약제를 쓸 때 더 많이 발생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분들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일부 약제는 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약제도 있고요.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이제 골절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근데 골절은 단순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고요. 사망과 다른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이런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하신 분도 여성에서는 65세, 남성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이제 골밀도를 찍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검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54세 그리고 66세 때 2번의 골다공증 골밀도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